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했음에도 나는 지속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고 비정상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매일 자면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방문을 닫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택한 청년들은 최대 54만 명. 2년 사이에 2배나 늘었습니다. 벌레 막 몇천 마리 막 번식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삶이야? 다른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상상도 잘 못했어요. 그냥 나만 이렇게 망했구나. 이런 걸 남한테 보여주면 남들이 진짜로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요. 고립운둔 현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건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저랑 비슷한 당사자들을 모집해봤거든요. 알바천국에서 모집했어요. 밤에 방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알바 사이트라도 볼까? 근데 알바 사이트를 보면 편의점 알바가 떠 있어도 내가 오랫동안 사람이랑 얘기도 안 했는데 저걸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패배감으로 자꾸 귀결되는데 은둔을 스펙으로 쳐드립니다라고 공고를 냈더니 정원의 3배수가 거기서 모집됐거든요.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들. 5년의 은둔 생활을 경력으로 삼은 유승규 대표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탈은둔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5명 정도를 같이 살았거든요. 90%가 재고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타 사업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50% 이상이 재고립되거든요. 이곳에서는 재고립되지 않은 은둔 경력자들이 모여 일하고 있습니다. 평균 은둔 경력 5년이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은둔을 선택했던 이유와 회복의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는 되게 건강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좀 사실 나약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좀 더 단단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구타 가혹행위도 많이 당하고, 한 번은 업무적으로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 선임이 그걸 보고 군대에 쇠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제 무릎 사이를 막 이렇게 멍이 들게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면 속상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안 보이는 대로 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더 심하게 막 긁어 놓으시더라고요. 내 잘못인가? 내가 정말 못해서 그러는 건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무섭더라고요. 저는 조리학과를 졸업하고요. 요리사로 일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할 때부터 요리에도 재능이 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시 출근이면 제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손목을 다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은둔이 시작됐고요.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잘하고 막 거기에 재주가 있었으면 난 이것 잘했으니까 다른 걸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리에서 사실 재능이 없었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부터는 계속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 내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죽고 나서 은둔이 시작됐는데, 사실 반려견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둔을 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왜 은둔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되게 외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혼을 하셨고 저랑 제 남동생이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이모네 집에 새 식구가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11살이었고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집은 제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방 밖으로 잘 안 나갔어요. 어쩌면 그게 최초의 은둔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들과 우리 집은 좀 달라, 우리 집은 좀 이상해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더 감추려고 밖에서는 더 밝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했었고, 기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거를 공유할 사람이 많이 없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너무 외로워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어요. 강아지랑 있을 때는 마음이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해 주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한 뒤부터는 제가 방 밖으로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강아지한테 가족 대신 의지하고 의존을 많이 하다가 23살 때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는 제 모든 세상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은둔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맨 처음 시작은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시고 어머니는 우울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죽고 싶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때는 엄마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집에 오기가 조금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이 무서웠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은둔과 고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자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보통 다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누구한테는 좀 얘기하면서 풀어가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약간 타이밍적으로 좀 몰리면서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방을 둘러보면 늘 쓰레기장 방 수준으로 저는 이미 만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보는 것 자체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수준이었어요. 너무 내 현실이 비참하고 아프고, 그래서 맨날 컴퓨터 그냥 딱 이 시야로만 봤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소변을 그냥 바로 컴퓨터 앞에서 봤던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서 광각으로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인간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들었던 생각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취업만 하면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겠지, 취업 시도를 늘 여러 번 했었어요. 야근이 많고 외근이 많고 그런 것들은 사실 힘들지 않았는데, 결국 인간과의 관계가 특히나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어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1, 2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했음에도 나는 지속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이제는 어디서 대체 써줄까. 심지어 나이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점점 더 무기력해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70%, 80% 청년들이 나오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 노력을 하는 것의 1위가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스펙을 갖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실제로 재고립되지 않고 잘 극복한 친구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많은 청년들이 응답한 거에 꼴찌인데, 나랑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한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고민을 할 때 결국에 누군가한테는 털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스펙을 쌓도록 사고하게 되는 게 당사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사회의 가스라이팅에 절여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무서운 회사에서는 스펙을 쌓는 대신 함께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의 관계자분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안 무서운 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도 방 안에서 몇 년을 겪어봤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일단 회사 이름부터가 이 사람들은 세상이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구나. 되게 마음이 많이 열렸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섬이라는 6개월짜리 장기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던 중간에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24시간 정도는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근데 그 24시간이 들이대고 한 달, 2달씩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제 못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다니 이제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난 뒤에도 저를 변함없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저를 떠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55명 정도를 같이 살았거든요. 90%가 재고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타 사업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이 재고립되거든요. 결국 관계망을 회복하는 거. 조금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고민들을 공개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지속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나 이렇게 좀 너무나 내가 억압되는 단체 생활이 힘든 거지, 내 가치가 수용되는 단체 생활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지금의 공동생활이 저의 지속력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쉐어하우스에서 회복하고 그들끼리 자취하러 나가는 걸 저희는 1티어로 꼽거든요. 그럼 저희 근처에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저희 회사가 허브로서 이렇게 왕래하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근처에서 자취하시고. 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로 얼른 먹자. 일단 얼른 먹자.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쉐어하우스 들어가기 좀 원했잖아요. 사실상 나가서 사회생활을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결국 친해지려면 사람들하고 노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노래방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은둔했으니까 노래방 좀 한번 가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쉐어하우스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법도 되게 많이 배웠고. 같이 운둔을 겪었으면서 이제 남들을 돕고자 하는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안전하게 또 조율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특화된 장점이지 않나. 사실 우리 사회에 뭔가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랬는데 뭔가 공동생활은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 결국 공동생활은 가정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공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 결국 역으로 말하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은둔형 외톨이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방문 상담, 부모 코칭, 연극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들을 은둔 고수로 양성하며 은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는 유승규 대표.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자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치부를 잘 얘기하시는 분이고 방에서 소변을 봤다? 그런 얘기를 이건 자주 하시거든요. 요즘도 소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자주 하실까요? 그 얘기 왜 굳이 자주 하시죠? 은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기 얘기를 하기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느꼈고요.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거는 최근에 제 얘기를 한 게 울었잖아요. 빚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빚이 있다 이런 얘기를 딴 데 가서 못 하거든요. 뭐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지? 그 순간을 생각해 봤는데 대표님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주셔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런 신뢰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요? 그때 나도 사실 빚이 있다. 코인으로 2억의 빚을 졌다. 얘기해도 돼요? 그게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동료들이나 그리고 운동고수를 하면서 만난 동기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은둔하더라도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세상이 덜 무서워졌어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결핍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나만 이 정도까지 비정상인가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냥 말 못할 뿐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도 뭐 과거에 진짜 방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무기력했던 적이 있다. 이것들을 잘 설명하면 오히려 좋은 라포 형성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외모를 안 무섭게는 못하지만 좀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되게 허술한 리더였거든요. 맨날 까먹고 맨날 덤벙대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항상 제가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면 늘 얘기해줬어요. 저 같은 인간도 사장님 하고 있으니까 승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지각했으니까 월드클래스처럼 여기서 담배 하나 피고 급하게 뛰어온 척 하면 돼요. 이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담배 하나 피시더니 제가 늦어서 늦은 건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뭐랄까 좀 삼촌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실수한다고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 순간들을 좀 직면하고 대처해 나가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시간 약속을 못 지키거나 이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좀 이면의 이유를 봐주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미팅했을 때 사실 바로 그 전날에 제가 무단 결근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저의 첫 무단 결근? 사실 보통 같았으면 제가 이미 한 번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줘버렸다는 거에 매몰이 돼서 그 한 번의 무단 결근을 계기로 더 이상 그 회사를 못 나가게 됐을 거예요. 연락이 두절되고 사람들은 더 황당해지겠죠? 역시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할 거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다 보니까 저도
다음날 용기를 내서 회사에 다시 나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오,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다. 어떻게 나왔냐.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한다 해도 올 게 왔구나. 내가 버텨줄 타이밍이다. 라고 그냥 먼저 받아들여서 일을 좀 대신해주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은둔을 경험한 분들이 있고 가끔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를 좀 서로 인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은둔을 오랫동안 하고 그걸 극복하고 다시 무너져보고 또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성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해봤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내 취약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이거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축구 감독이면 엄청 좋은 원석들, 이적시장, 왜 이렇게 싸? 이 선수가 이 정도로 싸다고? 싸? 이렇게 해서 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얼마나 더 다니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혹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네. 2년 안에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2년 안에는 그만두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빚 갚아야 되잖아요. 네, 저도 빚 갚아야 되고 명선님도 빚 갚아야 되니까. 저희 빚으로 좀 묶인 연대가 있어서. 빚 없는 직원은 좀 간절함이 없달까? 사실 저희 대표님도 빚이 있어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만성화된 사람의 부모님을 한 6개월 코칭해서 어떻게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방문 상담을 나가고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고 막 취업도 시키고 이러다 보면 그냥 양육이에요. 사람 한 명 다시 키운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드는 감정은 10몇 년 동안 은둔했다고? 와,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는 친구 중에서도 13년은 은둔했다고 하고 대답을 30분에 한 번씩 하니까 이 무너진 사회성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나? 근데 그들이 지금 막 취업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한테도 상상력이 되죠. 그래서 가끔 되게 그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의 심리를 알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하게 돼요. 그냥 전화해서 아무 용건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세요. 그런 통화를 할 때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가장 신뢰하던 동료 중에 한 분이었던 초라는 친구, 그 친구 입에서 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아니면 아무 데서도 날 써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꼭 남아있고 싶기도 했는데 사실 옛날에부터 내 꿈이 있어.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퇴사하고 싶다. 오, 그거는 약간 인생의 명장면 같은 느낌이죠. 인생 다시 보기 하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 너무 힘들다. 이 문제는 언제쯤 더 정책화되고 해결될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가끔 그들의 안부나 성장의 눈으로 확인할 때 틀리진 않았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터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적응 안 됐어요, 이제?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아직 내가 이게 아주 괜찮지 않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자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한 3, 4년 차까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한참 아직 울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울어야지. 뭐 어떡해.